또 대단한 분이 또 와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어느 산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산 아닌 것 같아. 네, 히말라야 산 사진인데요. 네. 등산하세요? 등산가다. 사실은 등산을 즐겨 하지 않았는데 제가 등산을 하게 된 약간 첫 번째 성인이 되고 나서가 어떻게 히말라야가 인연이 됐어요. 근데 이때 2015년인데 이제 그 네팔에 그 났을 때 지진이 났었는데 이제 지진 그렇죠. 난민들을 위한 그런 챌린지로 이제 히말라야 해발 5,416m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피아노 공연을 하는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걸어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카라라는 약간 휴양 도시인데 이제 그곳에 또 이제 빈민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또 음악도 나누고 아이스크림도 나누는 그런 이제 휴먼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근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피아노를 하려면 네. 그 손도 얼고 악기도 얼고 그래,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기는 했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사실 있을 네, 그리고 일단은 사실 피아니스트들은 항상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열흘 동안 피아노를 못 친 상태에서 이제 괜찮을까? 그리고 보통 그 산소가 없어지는 정도가 그 해발 1000m당 10% 정도씩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416m니까 그게 제일 큰 기가 문제죠. 반 정도가 활량이 없는 줄어드는 거라서 세상에. 그래서 이걸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어떨지 이제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가 세팅돼서 연주할 수 있는 날이 딱 하루고 그리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정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눈보라가 치거나 이제 그런 상태면 좀 온전히 이렇게 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맡길 수밖에 리스크가 있다. 없는 리스크가 너무 일정 많아가지고. 자체가 진짜. 우리 가람자매님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로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그냥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돈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예술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 선택을 했다기보다 네. 그냥 좀 하나님께서 강제로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느낌이 더 많고 저는 멋 모르고 순종했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한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은 항상 이렇게 좀 골방 같은 데 갇혀서 이만한 안경 쓰고 머리 질끈 묶고 그냥 진짜. 추리닝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모습도 그냥 궁금한데. 특별한 날에만 이제 이렇게 무대 서는 날에만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제 어떻게 보면 드레스도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건데 만약에 이제 뭐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 날은 그냥 드레스 입고 오늘은 피아노 안 쳐도 되는 날이야. 그런 느낌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무대 위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감했던 게 어떤 뭐 학연, 지연 뭐 약간 그런 그 업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거에 또 너무 발맞춰서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좀 약간 내 마음도 병이 들면서 내 음악도 같이 병이 드는 느낌이 들고 근데 또 찬양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것도 내게 주신 재능이고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되게 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뭔가 무대 위에서 뭐 완성도 약간 뭐 베토벤은 이래야 되고 뭐 브람스는 이런 톤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갇혀서 평가를 받는 데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네. 진짜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근데 이 길이 맞나 고민한 적도 많고 아닌 것 같으면 자꾸 막으시고. 네. 근데 저는 너무 의아한 게 제가 봤더니 수석 아니면 취급을 안 하고 와. 최연소 뭐 우드 뭐 이런 거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는 정말 완벽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완벽한 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겸손하기 어려운. 왜냐면 프로필은 주로 잘 된 것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동료들하고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좀 믿음 또 생활을 또 이렇게 베이스로 하고 있는 주변 동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동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실패한 콘서트를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뭔가요? 재밌겠다. 그냥 보통 그러니까 연주를 보러 가서 연주자 프로필 보면 사실 잘 된 거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 상 받은 것만 뒤에 쓰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콩쿨 나가서도 비 떨어져 보고 정말 무대에서 딴짓도 많이 해보고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하는 것만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실패담을 좀 주제로 한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밤새겠는데 나도 그렇게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는 되게 누구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혹시 그럼 실패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거 있어요? 실패한 것 중에요. 가장 이불 킥했다. 나 그날 밤에 이불 킥했다. 제 그 되게 멘탈이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 이제 국제 콩쿠르를 갔었는데 그 콩쿠르이 이제 되게 이태리에서는 되게 유명한 국제 콩쿠르예요. 그래서 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프랑스에 살 때라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볼차노라는 도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짐이 로마까지 오고 볼차노까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차노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안 왔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추리닝에 뭐 약간 소리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볼차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 짐이 안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드레스랑 구두랑 이걸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콩쿨이라도. 그 트렁크에 있었고. 네. 그래서 그 트렁크가 볼차노에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단은 근데 혹시라도 내가 순서가 이제 뭐 오후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잘 찾으면 돼. 네, 그래서 그 사이만 찾으면 되니까 설마 내가 뭐 그 다음날 바로 아침 걸렸겠어? 이러고 주최도 딱 갔는데 첫 번째로 쳐야 돼. 첫 번째 조에? 어떻게?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인가에 그럼 지금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샵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 그 약간 유럽의 시골 마을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빨리 닫고 늦게 열어요. 나 지금 진땀나. 네, 그래서- 그 옷 입고 올라갔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심사위원한테는 이제 좀 예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주최 측에 나 짐이 안 왔는데 제발 나 좀만 순서를 좀만 뒤로 밀어주면 안 되겠냐. 항공사에 전화해보니까 내일 아침 비행기로 올 수도 있다더라. 그랬더니 그거는 근데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막 갑자기 뭐 여동생이 메이크업 가방을 갖다 주고 엄마가 드레스를 갖다 주고 이런 꿈을 막 꾸면서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나 이제 그래 올라갈 수 있나 보다 하고 눈을 떴는데 그냥 어젯밤 그대로 도착했던 그 복장 그대로인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집중을 잘해서 그런 탓을 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보여주고 와야지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탓을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이것만 아니었어도 사실은 이건 인간적이다. 그러니까요. 안 이 떠나. 인간된 마음이 이게 그쵸. 그래서 괜히 막 안경 좀 내려오면 치다가 안경 왜 내려오는 거야 막 이러고 안경 때문이야. 네, 그리고서 이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콩쿨 측에서 이건 뭔가 좀 그래도 뭐 최소한의 뭐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아시겠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곳이므로 네, 또 그러지는 또 않죠. 그 짐은 찾긴 찾았어요 결국. 그쵸. 얼마나 황당했냐면 1차를 끝나고 이제 터덜터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제 방 문 앞에 너무 귀여워. 준비하고 계신 공연이 있나요? 코로나 공연은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월부터 6월 사이는 거의 이제 어려웠었고요. 다가오는 공연들도 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이제 원래 올해 10월에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되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대사를 지내셨고,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어릴 때부터 좀 살았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제 선교도 가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사실 프랑스에 살다 보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프로젝트를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던 게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3대 기근 아프리카 나라 중에도 기근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거기에 뭔가 기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걸 촉구할 수 있는 걸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어떤 한국인 분께서 그 벼농사를 그러니까 벼농사 어떤 필름인데 되게 특수 개발이 돼서 물을 계속 크게 공급을 하지 않아도 벼가 이제 이렇게 좀 건기우기 따라서 좀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해내신 거예요. 좀 국제기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제 조금 봐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투자도 좀 해주시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라는 퍼포먼스를 사실은 해보려고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산에 피아노 들고 갔지만 이번에 이제 사하라 사막으로 너무 멋있다. 네, 한번 이제 들고 가볼까 이제 막 세상에. 이제 그거 하실 때 뭔가 저 카메라 들고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로. 네 정말 같이 가자, 소미. 같이. 네 진짜 히말라야에서 그렇게 공연하시는 프로젝트도 하셨으면 네. 혹시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런 공연 같은 게 있으세요? 그 히말라야 히말라야 말고 말고. 그 외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마음이 아직도 뭉클한데 이제 그 저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전화가 오셔서 조금 어려운 공연을 하나 부탁을 해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20살을 좀 넘긴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대장암 말기를 이제 앓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어서 이렇게 공연을 가보거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한참 대학생 되면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근데 너무 좋아하고 이제 공연을 가고 싶어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혹시 이 친구를 위한 이제 1인 콘서트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멋있다. 이거는 뭔가 마음의 감동에 꼭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자매가 이제 입원해 있던 병원은 피아노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있다가 피아노가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강당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위한 이제 그런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 친구가 또 좋아하는 곡을 와, 또 이렇게 받아서 연습을 하고 진짜 하는데 한 사람만을 위해서. 네, 정말 한 사람만을 위한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이렇게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뭔가 더 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연 날이 됐는데 갔는데 이제 몸이 정말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근데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환자복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데 저는 직업상 뭐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 꽃다발 받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받아왔던 게 그냥 꽃다발인데 이 친구가 내미는 그 꽃다발에서 정말 뭔가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뭉클함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오히려 저를 꼭 안아주는데 그 정말 이렇게 당장이라도 꼭 안으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체구를 가진 가녀린 자매가 저를 이렇게 고맙다고 꼭 안아주는데 너무 정말 눈물이 이렇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재능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사건도 사실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 안 돼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갔다 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얼마 안 있다. 네, 며칠 안 있다 한 3, 4일 정도? 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더 느낀 게 내 음악이 내 공연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음악이 정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용도와 내가 왜 음악을 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눔에 있고 그리고 어떤 화평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에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잘할 때 되게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맞기도 하고 되게 좀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잘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되게 좀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됐을 때는 이 이유를 분명히 찾지 않으면 네, 제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런 일들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게 뭔가 계속 좀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또 이런 일들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아까 그 장면은 왠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앨범에 네. 그 사진첩에 딱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말 그 자매하고 네. 껴안는 순간 네. 너무 아름다운 한 순간이고 장면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예술가의 정말 본질이 성찰과 치유의 기능이 가장 하나님이 이제 예술가에게 부여하신 기능인데 요즘은 모든 영역의 예술가들이 그 기능을 떠나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커머셜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특권층의 그 향유하는 게 되거나 막. 근데 정말 그 본질을 좀 아니, 이런 근데 그런 것보다 활동들이 너무 사실은 아름다워요. 그런 발자취가 그냥 저희가 네. 되게 잘 아는 바흐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의 발자취에서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바흐의 경우는 항상 모든 작품 앞에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제 SDG를 써놨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흐의 마지막 작품 중에 코랄 프렐류드가 있어요. 이제 나 모든 일을 마치고 죽게 갑니다라는 바흐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냥 바흐는 사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키웠고 8, 9명 되는 아이들을 키워냈고 처음에는 교회에 이제 있는 그 음악가로 살았는데 교회 음악가는 사실 가장 막봉에 시달리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막 밤에는 또 이제 막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열심히 작곡을 하고 아침이 되면 교회 가서 그러고 또 칸타타를 작곡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정말 황실 음악가까지 가요. 그거 황실 음악가는 정말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 때로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도 그냥 찬양을 썼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황실 음악가가 됐는데도 그 본질을 변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황실 음악가는 나에게 약간 보너스처럼 주어진 뭔가 이제 그런 것이고 내 본질은 여기 있다 해서 정말 마지막 곡까지도 그 본인의 곡에 주여 나는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주의 품에 안깁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베토벤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베토벤을 막 와 베토벤 이러는 이제 해왔어요. 근데 베토벤 역시도 진짜 가난한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이제 가장으로서 이렇게 그 무게감 때문에 현실 있잖아요. 그 어떻게 작곡만 해서 먹고 살지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사실 지금 저희 예술가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 당시 때도 똑같이 고민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베토벤도 되게 일찍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본인의 혈기로 막 살아가고 극복을 해내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물이 이제 교향곡 9번 합창이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환희의 송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말 형제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토벤의 삶이 막을 내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베토벤이 되게 위대하고 베토벤의 음악이 되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많이 울리는 것도 그 모든 고난과 극복을 이겨낸 끝에 그걸 넘어서서 나는 이제 평화를 내 작품을 통해서 하늘이 말하는 평화를 내가 쓰고 가겠다. 그게 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내 역할이다. 라는 거를 바하와 베토벤은 정말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가 너무 사실 아쉽잖아요. 오시다시피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를 준비할 아니, 히말라야도 가는데 지금 여기 왜 제작비가 못 되게- 오는 거야? 우리 PD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작곡가 중에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전쟁 소나타를 쓴 게 유명한 게 3개가 있어요. 전쟁의 찬상들과 전쟁에서 일어나서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완성도를 갖기 되게 어려워서 저한테는 되게 약간 히말라야 같은 음악적 도전? 좀 그런 느낌인 곡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저는 이 전쟁 소나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이제 제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이왕 하는 김에 언니 우리 전쟁터에 피아노 보내는 거 한번 알아볼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가능만 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만약에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전쟁터 자체에 그냥 피아노만 보내놓는 것만 해도 그 음악이 어쨌든 흐를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뭔가 하나의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는데 정서적인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되게 의미도 좋은 너무 네, 의미도 너무 좋고 네.